환자는 그의 초기 대상들에 대해 경험한 감정과 충동들 이외에도 그가 대상으로부터 경험한 것을 동시에 전이할 수 있다. 환자가 자기애적 전이 상태에 있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적대적 충동의 전체 연결고리들이 잘못 명령될 수도 있다. 이런 성질의 패턴들은 무의식적이고 비자발적이다. 환자는 자신이 좌절을 경험하고 있거나 공격적 충동을 억누름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는 단지 자신이 계속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만을 인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방어들이 충동을 막으면서 만들어지는 불쾌한 감각들에 대해 보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는 분석가가 그의 본래 대상처럼 그의 방어체계가 완화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는다는 믿음을 끊임없이 단조롭게 의사소통한다. 이러한 상태의 환자는 그의 적대적 반응을 언어화할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신분열증적 반응의 형태화와 관련된 감정의 잔재에 대한 그의 보고는 부정확하고 빈약하다. 존 오이디프스키 상태에 대한 완전한 언어화는 치료사의 도움 없이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환자에 의해서 유도된 감정들은 환자 고유의 감정들과 초기 대상들로부터 유래된 감정들을 분류하는 데 활용된다. 환자는 대상 전이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재구조화 작업에 참여할 수 없다. 처음 나오는 얘기는 환자는 그의 초기 대상들에 대해 경험한 감정과 충동들 이외에도 그가 대상으로부터 경험한 것을 동시에 전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 얘기를 소화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정신분열증 환자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정신분열증 환자는 그의 초기 대상들에 경험한 감정과 충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 대상이라고 한다면 초기에 어머니에 대해서 스스로가 경험한 감정과 충동이 있겠죠. 그런데 환자는 자기가 경험한 이러한 감정과 충동이 있는데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감정과 충돌이 있는데 그 이외에도 그가 대상으로부터 경험한 것을 동시에 전이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좀 쉽지 않죠? 환자가 대상으로부터 여기서 풀어서 얘기를 하면 내담자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경험한 것을 동시에 전이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렸어요? 그 대상의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일까요? 어머니가 경험한 것일까요? 어머니가 환자에 대해서 경험한 것일까요? 예, 언어로 어떤 현상들을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논리적으로만 읽어가지고 그 말의 뜻을 알아듣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초기에 제가 현대적 심리학 이론뿐만 아니라 대상관계 이론의 책을 읽을 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단순한 논리만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되기도 하는데 어, 임상 실제에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그 표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제가 영문로 소개를 하면 아주 짧은 문장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In addition to the impulses and feelings that the patient experienced for his earliest objects, he may transfer simultaneously those that he experienced from the objects. 영어로 써놨어도 스파트니스가 쓴 얘기를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아주 최초의 대상들, 그런 말하자면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서 내담자가 경험을 했던 충동이나 감정들 뿐만이 아니고 he may transfer simultaneously those that he experienced from the objects. 여기서 from the object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내담자가 전이하는 정서는 아까 처음 얘기한 건 자기가 최초의 대상들에게 느꼈던
감정이나 충동을 전이할 뿐만이 아니라 그 대상들로부터 그가 경험한 충동들이나 정서들을 전이하기도 한다.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those that he experienced from the objects 대상으로부터 내담자가 경험한 정서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처음 느꼈어요. 내담자 입장에서 자기의 원대상인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서 느꼈던 정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 환자에게 느꼈던 정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최초의 대상들이 이 내담자에 대해서 느꼈던 충동이나 정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는 for his early object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from the objects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스파튼스 나름대로는 이 전치사만 바꿔주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느껴지나요? 두 가지 옵션이에요. 여기서 내담자가 부모님에게 느꼈던 정서인가, 부모님이 내담자에게 느꼈던 정서인가, 어느 쪽으로 느껴져요? 전자와 후자 중에. 후자처럼 느껴집니다. 네. 후자처럼 느껴지나요? 네.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것은 처음은 초기 대상들에 대해 경험한 감정, 그리고 두 번째가 그가 대상으로부터 경험한 것. 이렇게 표현해 놔서 영어로 읽거나 우리 번역된 문장으로 읽거나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조금 따져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건 초기 대상들에 대해서 경험한 감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와 반대되는 정서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본다면 지금 강태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후자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죠.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내담자는 자개적인 상태에서는 자기와 대상이 구별이 잘 안 되죠. 여기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자기 영역과 대상 영역이 바운더리가 그 경계선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중첩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상이 자아화되기도 하고 자아가 대상화되기도 한다. 이런 설명을 지난 시간 내내 우리가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어떤 투사나 혹은 내사라는 개념인데 이 자개적인 환자의 경우에는 독립된 인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조금 부적합하다고 느껴서 스파티니스가 자아의 대상화 혹은 대상의 자아화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만큼 혼돈스러워요. 우선 현상 자체가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혼돈스러운 것을 지금 원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 내담자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느꼈던 정서라고 초기 원 대상들이 느꼈던 정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정서는 내담자의 정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정서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여기서 초기 원 대상들이 내담자에게 느꼈던 정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아브젝트 필드에 있는 대상이죠.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정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자기의 정서로 오인할 수 있는 것. 이게 이고타이제이션 자화된다고 한다면 대상이 가졌던 정서나 충동도 자기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기 것으로 느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큰 흐름들이 있는 것을 자기가 대상에게 느꼈던 정서들과 충동 그리고 대상이 자기에게 느꼈던 정서와 충동 이 두 가지가 다 자기 것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좀 혼돈스럽긴 할 텐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애나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방어 중에 하나가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그러니까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방어 개념이 있죠. 공격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품성을 자기가 동일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내사가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대상이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아나 프로이드의 방식으로 얘기하면 공격자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공격자의 정서를 자기 정서로 내면화하는 경우가 패턴화됐을 때 이걸 방어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스파르타니스 방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원대상이 자기에게 느꼈던 정서도 자기 정서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에게 투사되는 것은, 전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분들이 전이 속에 우리에게 느끼는 정서는 자기 원래 부모가 자기에게 느꼈던 원대상이 자기에게 느꼈던 정서를 전이시키는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자를 자기처럼 느끼죠. 자기가 원래 대상에 대해서 가지던 정서를 상담자가 지금 가지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는 내담자의 부모님이 느꼈던, 내담자의 원대상이 느꼈던 정서를 우리에게 투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담자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정서를 느끼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굉장히 왜소하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헬플리스한 아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그 원래 부모가 아이에게 느꼈던 정서라고 한다면 아이를 야단치고 혼내고 교육시키고 싶은 그런 부모의 정서나 생각이 우리에게, 내담자가 그런 정서를 전이시키는 경우에는 우리는 역전이 속에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내담자의 부모가 느꼈었던 그 정서, 내담자의 원대상들이 느꼈던 정서를 혹은 충동을 우리가 느낀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아이의 정서와 부모님의 정서, 이 두 가지가 교차로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죠. 그 내담자 스스로가 혼란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어린 시절에 내담자가 느꼈던 충동이나 정서를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담자의 부모님이나 내담자의 원대상이 느꼈었던 정서나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반대되는 정서들이 역전으로서 우리에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역전으로서 느껴지는 것은 결국 내담자가 전이 속에서 느끼는 것이 이 두 가지 정서를 느낀다는, 우리에게 느낄 때 내담자가 우리를 자기 어린 시절에 우리가 나처럼 느끼기도 하고, 또 내담자가 우리를 자기의 부모님처럼 느끼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런 충동이나 정서의 전이가 일관된 정서가, 일정한 정서가 없다는 점에 일반적으로 신경증 환자들하고 다르다는, 신경증 환자들은 이렇게 정서가 오고 가는 게 아니고 원대상에 대한 정서를 계속 가지는데, 동일한 전이가 일어나서 이 전이를 해석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 자결증 환자의 경우는 이 전이 자체가 하나의 전이가 아니고 상반되는 전이 정서들이 교차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해석을 해야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나를 아이로 봤다, 어른으로 봤다, 아이로 봤다, 어른으로 봤다고 하니까 어느 한쪽에 해석을 한다고 해도 그 뒤에는 바로 반대 정서들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적인 정서나 충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전이가 안정된 전이를 가진 신경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해석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이분을 설득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안정한 전이, 그렇지만 이 전이는 사실은 굉장히 강렬한 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객적 환자라고 현대정신분석에 얘기하는 나르시시스틱한 페이션트들을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정신증이나 경계선 환자들의 경우에는 사이카틱한 레벨에 있거나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은 자아심리학이나 고전적인 정신분석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전이가 트랜스퍼런스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트랜스퍼런스가 없다고 하는데 이때 트랜스퍼런스가 없다는 표현 자체를 우리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무 트랜스퍼런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정된 트랜스퍼런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대 정신분석 쪽으로 보면 이분들의 전이는 훨씬 더 강렬해요. 아주 원초적인 정서나 충동들이 전이되기 때문에 그 전이는 굉장히 활발해요. 굉장히 활발한데 그것이 안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보통 잘 알아듣지 못해요. 이분들은 전이가 없는 게 아니고 가장 강렬한 전이 정서들을 일으켜요. 가장 강렬한 전이가 일어나는데 이 전이가 일관된 전이가 아니어서 이것을 정신분석적으로 도와주기 굉장히 힘들다는 것 때문에 안정된 전이가 없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만, 정신증 환자들은 전이가 없어서 정신분석 치료가 안 된다, 정신분석적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게 돼요. 제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전이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이가 가장 강렬해서, 전이 정서나 또 역전이 정서가 너무 강렬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데,
전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할 때 그 전이가 없다는 게 아니고 전이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전이가 없는 게 아니고 안정된 전이가 없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정신증 환자들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환자가 자기애적 전이 상태에 있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적대적 충동에 전체 연결 고리들이 잘못 명명될 수도 있다. 이 자체가 아퍼지 디렉션이다. 여기서 원문으로 보면 whole chains of hostile impulses flowing in opposite directions may be mislabeled when the patient is in a state of narcissistic transference. 이 자기적 전이 상태에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정서가 뭐라고 그랬죠? 이분들은 적대적인 정서들이죠. 하스타일 임퍼시라고 표현했는데 공격성이죠. 자기애적 방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전번에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릴 때 자기애적 방어라는 얘기는 자기가 내담자 내담자가 자기에게 좌절을 준 대상에게 느끼는 공격성을 좌절을 일으킨 그 대상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 공격성을 자기를 향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애적 환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공격성 문제인데 이 공격성이라는 게 사실은 좀 엄밀히 보면 두 가지 공격성이 있어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내담자가 원대상과의 관계에서 좌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만족함이 없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정서가 원대상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을 때 이 내담자가 어린 시절에 큰 좌절을 겪죠. 프러스트레이션이 생기면서 프러스트레이션이 생기면 반드시 어그레션이 생긴다. 그래 프러스트레이션 어그레션이란 말을 대시를 붙여서 대부분 같이 써요. 좌절 공격성이 있는데 이 좌절 공격성이 있으면 이것을 대상에게 표현하거나 대상에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걸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이 공격성을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 공격성이라는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이 사이킥 에너지를 어딘가 사용돼야 되는데 심리적인 에너지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격성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상에게 가야 될 거 대상에게 가지 못하고 자기에게 사용하고 있는 이 공격성이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의 공격성의 흐름은 뭐냐면 원대상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죠. 부모가 굉장히 도와주기 어려운 아이를 키운다고 한다면 이 부모 입장에서도 엄청난 좌절이 생기고 부모의 공격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호적이죠. 어느 한쪽이 공격성이 생긴다고 하면 다른 쪽도 공격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좌절이 생기면 부모도 좌절이 생기죠. 왜냐하면 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상징적이에요. 아이가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근데 부모가 사랑을 주어요. 근데 아이는 이걸 사랑으로 못 받아요. 그럼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아이가 좌절을 느끼지만 또 나름대로 애써서 사랑을 하는데 이걸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는 아이를 둔 부모는 아이 못지않은 좌절을 경험하죠. 그럼 그렇게 되면 부모도 이 공격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 쪽에서의 좌절 공격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 부모가 이 관계에서 아이는 부모의 공격성과 자기의 공격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격성이지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큰 흐름이 있는 거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공격성, 또 아이가 부모와 관계에서 느끼는 공격성, 이 적대적인 정서가 이 두 가지가 흐름이 다르다는 얘기죠. 부모의 좌절로 인해서 부모가 느끼고 있는 이 적대적인 정서 혹은 공격성, 분노, 경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또 아이가 표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좌절 공격성의 흐름이 있죠. 이 두 가지 흐름이 이것을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이 두 가지 흐름을 교차적으로
전이 정서를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를 자기처럼 힘없이 공격당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느껴서 자기가 공격하고 싶은 대상으로 느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담자가 자기 어린 시절의 정서로 자기가 좌절 공격성이 있지만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아이 입장에서 우리를 굉장히 무서운 대상으로 보기로 하죠. 그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느끼는 경우는 이분은 굉장히 조마조마해하는 이런 입장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모의 정서를 자기가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요. 전이 역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때는 제가 전이 강의를 한 학기 하고 어떤 때 역전이 강의를 한 학기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인위적인 것이에요. 전이와 역전이를 이게 하나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게 상호 의존적이라는 어떤 불가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동시에 전이 정서와 역전이 정서는 동시에 서로 의존해서 발생한다. 보통은 우리가 전이가 있기 때문에 역전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역전이가 있기 때문에 전이가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어느 쪽이 시작이라고 할 수 없고 이걸 엄밀하게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정서와 상담자의 정서가 아까 얘기대로 자객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대상과 자기가 구별되지 않는 상태이니까 이 혼란된 정서들을 서로 함께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언어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언어로 표현하다 보면 오해가 생겨요.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 어려운데 실제로는 내담자 자체가 자기 정서가 원래 자기 정서하고 자기 부모님의 정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어쩔 때는 자기 정서를 상담자에게 투사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기 부모님의 정서를 투사하기도 하니까 이 내담자의 정서 자체도 굉장히 오락가락하죠.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런 전이 상태 혹은 투사 혹은 전치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하지만 이런 내담자의 그런 정서 상태가 일어나면 상담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정서이기도 하고 어떨 땐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 정서이기도 하고 서로 다른 정서들이 오고 가요. 어쩔 때는 양자가 같은 정서를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반대 정서를 느끼기도 해요. 그 반대 정서를 느끼는데 어떨 때는 아이 정서를 느끼기도 하고 부모 정서를 느끼기도 하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대상 영역과 자기 영역이 중첩되어 있으니까 이걸 언어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혼선을 가져오죠. 어쩔 때는 자기 영역에 있던 것을 우리에게 투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상 영역에 있던 것을 우리에게 투사하기도 하고 이게 자기는 스스로 자기의 원래 정서를 가지기도 하고 아니면 대상의 정서를 자아화해서 대상 필드에 있는 정서를 자기 필드로 가져오면 이게 자기 정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혼란스러운 정서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스파르타니스가 아주 짧은 문장 한 패러그래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임상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는 임상가들은 이걸 잘 이해하실 것으로 봐요. 짧은 문장 동안 교수님 설명이 되게 길었었잖아요. 이게 그만큼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인 것 같은데, 제가 몇 년 동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진짜. 예, 저는 이게, 어, 초심자로서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나, 예전에 보통 우리나라의 어떤 그 마트나 시장 같은 이런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 되게 어린 꼬맹이가 특히 남자 어린이들이 좀 많아요.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난감 가게 앞에서 엎어집니다, 그냥. 막 비명도 지르고 막 떼도 쓰고. 그러면 옆에 이제 엄마나 아빠들이 어, 거의 싸워요. 예. 뭐 싸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그래 뭐 니 거기서 울고 있어라. 뭐 우리는 갈게. 있어 하면서 또 가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등짝이나 막 사정없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폭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음, 그러면 이때 어린이는 이 양육자에게서 뭐 본인이 필요한 걸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심한 좌절감을 느꼈을 것 같거든요. 좌절을. 당연하죠. 예. 예. 어, 근데 이 약간 그 공격성이나 폭력성이 조금 그런 성향이 짙은 부모님들은 그 순간 자기의 어떤 감정을 또 주체를 못하고 아예 이게 그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또 폭행을 하고 뭐 이랬을 때는 그 아이에 대해서 그 본인의 그 어떤 역전이가 있을 것도 같은데 이게 무관심과 공격, 아이에 대한 멸시 이런 감정이 아이한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이 때문에 본인이 창피하기도 했을 거고, 그것은, 시장거래에서 자기가 창피하게 됐죠. 아이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어쩌든 자기가 지금 화가 나는 거잖아. 네. 이런 경우에서 그러면 그 아이가 아까 맨 첫 번째 초기 대상들에 대해 경험한 감정, 충동, 이거는 저는 뭐 아버지의 어떤 물리적 그 어떤 그 힘, 그 파워로부터의 무력감을 느꼈고 되게 이 좌절스러운 어떤 정서를 느꼈을 것 같은데 예. 이거를 상담자에게 전이가 된다는 개념은 자기의 그 좌절스러웠고 공포스러웠던 이 감정을 상담자에게 상담자가 느끼게 하는 그렇죠. 건가요, 이게? 네, 그렇겠죠. 저, 전의를 통해서. 그렇죠. 그 전이를 통해서 우리 역전이가 그 아이가 가졌던 정서를 느끼게 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상담자는 이제 내담자에 대한 내담자 앞에서 작아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이런 네. 어쩌면 공감이 일어나기도 하죠.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그 정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기애적 전이가 일어났을 때 내담자가 자기 정서를 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정서, 내가 그 정서를 절절히 이해하는 결과가 일어나죠. 여기서 공감이 일어난다는 얘기, 엠퍼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의 정서와 내 정서가 똑같은 경우에요. 그 일치적 음, 역전이라고 불러요, 이걸. 어떤 학자에 따라 이걸 일치적 역전인데 전이 정서와 역전의 정서가 같은 경우에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서로가 그 인간애가 서로 있어요. 이제 서로 그렇죠. 공감하고 공감이 그, 일어나요. 예, 그 다음 문장에 보면 그가 대상으로부터 경험한 것을 동시에 전이할 수 있다. 이 네. 내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애기 아버지가 아이에게 그 어떤 멸시와 무관심과 어떤 이런 감정을 또 상담자분한테 이 전이가 되면 이 감정이 그렇죠. 그러면 상담자가 엄청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 이 불편해. 감정을 예, 이 두 경우 다 예, 불편한데 이 감정은 전혀 다른 종류의 흐름이죠. 예. 되게 아이가 공격적이고 아이가 느꼈던 정서라기보다는 아이를 공격했던 부모가 느꼈던 정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담자를 통해서 어떤 그런 정서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역전인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이 역전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가 느끼는 아, 정서를 전이라고 그러고 상담자가 예. 느끼는 걸 역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이 역전이를 이렇게밖에 구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전이와 역전이는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동시에 의존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의존해서 일어나는 모습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 원래 부모가 화나고 부끄럽고 자식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많은 어, 시장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창피한 상황이 일어나서 그 화가 잔뜩 났어요. 그 아이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난 정서가 있죠. 그 화난 정서, 이게 대상이 느낀 정서잖아요. 그 대상이 느낀 정서인데 퇴행이 일어나면 자기가 느꼈던 정서와 대상이 느꼈던 정서, 이게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모가 느꼈던 그 정서를 우리에게 투사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야단치고 싶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치료 진전이 없이 그리고 말도 잘 안 하고 뭐 얘기를 해도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무척 화나는 정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하임리히 라커는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를 컨코던트 카운터 트랜스퍼런스와 컴플리멘터리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로 구별했습니다. 일치적 역전이와 상보적 역전이로 분류한 것이지요. 상담자가 내담자가 느끼는 정서나 충동과 똑같은 걸 느낀다고 한다면 일치적인 역전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서로 반대되는 상보적 역전이라고 할 때는 이게 컴플리멘터리라고 얘기를 컴플리멘터리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일치적 역전이나 콘코던트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그 일치적 역전일 때는 이거야 공감이 일어나는데 상보적 역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는 반대되는 정서를 느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공감이 아니라고 보는데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안의 정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이 정서를 느끼는 것도 제가 봐서는 같이 공감이에요. 근데 이 역동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 이것도 충분한 공감을 가져오는 거죠. 아이가 자기 안에 자기가 원래 왜소한 사람으로 자기가 공격당하는 사람으로서 좌절 때문에 공격성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왜소한 아이로서의 정서나 충동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공격성이 자기 것으로 느껴져서 자기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은 어떤 충동이나 정서들로 가득한 아이의 모습이 또 있는 거죠. 아이 안에 자기 모습과 부모 모습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임상에서 일어나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상징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언어 문자만 가지고 실상을 우리가 알아듣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애써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변성현 선생님이 임상가로서 제가 하는 얘기 지금 용어까지 도와주셨는데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 문장들을 보면서 그 저는 레커라고 배워서 레커가 말한 그 일치적 동일시하고 상보적 동일시 혹은 일시적 역전이하고 상보적 역전을 떠올렸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내담자를 보는 상담자가 느끼는 동일시 혹은 역전이고, 여기서 스파츠니스가 말하는 거는 내담자가 느끼는 거란 그래서 내담자 측에서 보는 거죠. 말이죠. 근데 네,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지만 제가 봐서는 그 동일한 현상을 어느 쪽에서 보느냐이기 때문에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같은 건데 주체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일치적 동일시, 상보적 동일시, 일치적 역전이, 상보적 역전이가 그 레커가 말한 거는 이제 상담자가 주체고 스파츠니스가 여기서 말하는 건 내담자가 주체인 일치적 동일시와 상보적 그러니까 동일시. 그것도 애매해요. 어느 쪽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분법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공감한다는 것 자체가 동일시예요. 동일시가 일어나서 그게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감이라는 말과 동일시라는 말을 분리해서 쓰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변선생 선생님이 잘 표현하고 있죠. 아까 얘기대로 동일시라고 얘기할 때하고 역전이라고 표현할 때 그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네, 일치적과 상호적 인 쪽에서 네네. 다시요? 그러니까 저도 이 레커가 말한 그 일치적 동일시, 상보적 동일시 혹은 일치적 역전이 상보적 역전이를 떠올렸는데 이 문장을 보면서 예, 예. 네, 이제 그 레커가 말한 그것은 주체가 상담자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 내담자를 보는 상담자가 느끼는 동일시 혹은 역전의 현상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스파트니스가 말하는 거는 같은 현상인데 주체가 바뀐, 그러니까 내담자가 느끼는 일시적 동일시,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상보적 동일시는 저는 이제 초자라고 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초자라고 저는 그래요. 자, 근데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일시적 동일시는 공감, 상보적 동일시는 초자, 이런 게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은 항상 여러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 공감을 넓게 이해해서 초자적인 측면을 투사하는 경우까지도 공감이 그 초자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느끼고 있는 불편한 초자가 우리에게 투사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럼 결국은 그 초자를 우리가 컨테인하는 과정 속에서 내담자의 초자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 내담자의 초자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를 넓게 봐서는 공감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보다 실제 일어나는 현상들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음, 우리가 교과서만 가지고 이야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아주 잘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부모를 투사하는 경우는 대개 부모가 가졌던 정서가 뭐가 됐어요? 초자가 됐죠. 그 사람의 네. 내담자의. 그럼 그 초자를 또 우리에게 투사하는 거죠. 근데 그 초자가 뭐라고 할까요? 분리개별화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련된 초자가 아니고 음,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는 무서운 대상이에요. 네네. 배드 아브젝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배드 아브젝트를 원초적인 초자라고 멜라니 클라인은 봤던 건데 그게 사실은 초자로 자기 인격화 되기 이전의 것들이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성숙한 것이 아닌데 하여간 배드 아브젝트하고 말하자면 배드 아브젝트가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그 동일시된 어떤 대상의 어떤 측면들을 또 초자라고 부른다. 이 개념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나름이죠. 그래서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내담자가 느끼는 무시무시한 대상들이 초자가 된 거예요, 결국은. 근데 초기에는 아주 원초적인 초자에서 말 안 들으면 혼내는 부모상이에요. 근데 조금 세련되면 이게 도덕률, 사회 규범 이런 쪽으로 가는데 초기에는 도덕성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무서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초적인 초자죠.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이분들이 느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성질의 패턴들은 무의식적이고 비자발적이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의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이 상태, 전이 정서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의도한 것들이 아니고 비자발적이고 무의식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임상가들 입장에서 이걸 소화하기가 처음에는 어려워요.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공격한다고 느끼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아무 말 안 하고 저러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이분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전이는 비자발적이고 무의식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내담자를 돌볼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고 내담자가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지금 저러고 있다고 느끼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내담자들을 우리가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소화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환자는 자신이 좌절을 경험하고 있거나 공격적 충동을 억누름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게 이분들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자기가 왜 이러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담자는 단지 자신이 계속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만을 인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방어들이 충동을 막으면서 만들어지는 불쾌한 감각들에 대해 보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는 분석가가 그의 본래 대상처럼 그의 방어 체계가 완화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끊임없이 단조롭게 의사소통한다. 그래서 이분들 치료가 굉장히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선생님이 어떤 생각이나 정서를 말씀하시더라도 좋으니까 편한 대로 말씀하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 우리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불편한 것이 드러내면 우리를 자기를 박해했던 대상으로 느낄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부정적 전이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긍정적 전이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부정적인 전이를 잘 드러내지 않고 위장하는데 오랫동안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온순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공격성은 잠재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불편한 걸 말씀하시라고 그래도 이분들이 쉽게 불편한 걸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이 숨겨져 있는 전이 혹은 드러나 있는 전이 숨겨진 전이 이건 어떻게 부정적 전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얘기를 자기의 주장을 하거나 자기의 불편함을 토로하기 시작하면 지금은 굉장히 친절한 분처럼 얘기를 하는데 상담자가 결국은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를 버릴 거라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두려움들을 해소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년, 3년이 가도 자기의 불편한 것, 자기의 공격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 굉장히 어려워요. 상담자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공격성이 너무 쉽게 갑자기 드러나면 이거 위험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 그냥 원순한 상담의 내담자의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얘기만 계속하는 이런 상담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분을 도울 길이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어그레션이 적절한 시점에서 언어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불편함, 공격성 이런 것들이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의 환자는 그의 적대적인 반응을 언어화할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신분열증적 반응의 형태화와 관련된 감정의 잔재에 대한 그의 보고는 부정확하고 빈약하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고하는 것 자체가 언어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이니까 프리 에더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태는 프리 버벌이에요. 언어화가 잘 되지 않은 상태, 상징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합리적인 사고를 중심으로 이성적으로 좀 더 클리어하게 그 얘기를 하도록 우리가 이분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한다면 이분을 견디지 못하죠. 이분들의 혼란스러운 것을 그냥 표현하고 있을 때는 그냥 그걸 우리가 허용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하나하나 따져서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알아듣게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그걸 감당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 오이딥스키 상태에 대한 완전한 언어화는 치료사의 도움 없이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분들은 상당한 치료를 받지 않고는 온전한 언어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환자에 의해서 유도된 감정들은 이게 역전이 정서라는 얘기, 역전이 정서를 설명하고 있는데 환자에 의해서 유도된 감정들은 환자 고유의 감정들과 초기 대상들로부터 유래된 감정들을 분류하는 데 활용된다. 이게 아까 얘기한 이 두 가지 흐름들이 그래서 내담자가 지금 느끼고 있는 정서 자체가 자기가 원래 느꼈던 정서하고 대상이 느꼈던 정서가 이 사람한테 혼재해 있죠. 근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자기가 느꼈던 정서를 우리에게 전이로서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대상이 느꼈던 정서를 우리가 느끼도록 하는 혹은 자기가 그 대상이 느꼈던 정서를 우리에게 느끼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전이를 내가 느끼는 정서가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만나면 어쩔 때는 우리가 내담자 편이 돼서 어떻게든 좀 해주고 싶고 어떨 때는 또 자기가 내담자에게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아주 두려운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내담자를 공격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생겨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다기한 정서들을 우리가 컨테인하면서 내담자를 참으로 이해하게 된다니 깊은 공감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들을 잘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는 정서는 왜 이렇게 느낄까? 내 역전이를 분석함으로써 내담자가 어떤 전이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는 원재료는 우리의 역전이라니.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내담자의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는 환자는 대상 전이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재구조화 작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대상 전이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하는
이고 필드와 아브젝트 필드. 그러니까 자기 영역과 대상 영역이 어느 정도 엄격하게 구별될 수 있는 시기가 와야 자기 영역과 대상 영역이 분리가 완전히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대상 전이가 안정화된다는 얘기예요. 대상 전이가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상담자를 자기하고 다른 독립된 인격으로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자기적 전이 상태에서 상담자를 독립된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거나 자기의 수적으로 느끼거나 아니면 자기의 쌍둥이로 느끼거나 이런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담자가 독립된 인격으로서 이 얘기하는 것을 이분들은 수용을 못해요. 자기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면 이분들 감당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분들 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환자의 대상 전이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재구조와 작업에 환자가 참여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애적 전이가 충분히 발달해서 대상 전이 상태로 갈 때만 그때 본격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이분의 인격의 재구조화 작업이 리스트럭처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컨스트럭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리컨스트럭션이라는 용어가 이분의 심리 상태의 어려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분의 말하자면 하시한 슈퍼이고 너무 엄격한 슈퍼이고를 완화하는 작업이나 이런 그런 심리 구조의 변화에 내담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이분들의 대상전이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어렵다. 이 얘기는 우리 상담자에게 스파티스가 하는 얘기는 너무 서두르지 너무 서두르면 실패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적 전이가 충분히 발달해서 이분들이 그 상담자를 독립된 인격으로 점차 이해하게 되는 그 시점이 되기 이전에 너무 빨리 이분들의 인격 구조를 바꿔내겠다고 이분들의 상태를 해석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내담자가 상담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담자가 느끼는 일시적 동일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이제 공감이라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상담자의 경우에서 내담자를 공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내담자가 주체가 된 지금 스파츠니스가 얘기한 그 내담자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걸 내담자가 이제 분석과 작업을 하면서 이 두 가지 흐름을 잘 구별하고 나아가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게 되면 내담자 자신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돕는 데 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게 점차적으로 우리가 역전위의 소팅아웃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전위의 소팅아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아주 혼란스러움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가면 내담자도 우리의 인격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정서들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겨나겠죠.